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에리히 프롬의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의 라이너 풍크가 주도적 삶에 대한 에리히 프롬의 글을 모아 엮은 책이라고 하네요. 출처는 여기 다 일러두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 국내 미발표작은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챕터 1958년의 강연 현대인의 도덕적 책임에서 가지고 왔고요. 이것 또한 미발표작이고 두 번째, 세 번째 챕터는 인간의 본성, 에리히 프롬, 라몬 시라우 공저의 서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 또한 국내 미발표작이라고 하네요. 네 번째 챕터는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발췌, 다섯 번째 챕터는 자유로부터의 도피, 건전한 사회에서 발췌, 여섯 번째 챕터는 1937년 사회연구 잡지에 실린 논문 무력감에 대하여에서 발췌하였고 국내 미발표작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챕터는 1974년의 강연 정신분석의 임상적 측면, 그리고 1959년의 강연 창의적 인간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또한 국내 미발표작입니다. 자, 꽤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책 자체가 오래됐다기보다는 이제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회 심리학자이자 정신 분석가가 제2차 세계대전을 겪은 그 시대의 사람이라서 어쩌면 지금 현대 사회의 모습과는 좀 다를 수 있는 배경을 가진 인물이 지은 저서이지만 인상 깊게도 인간에 대한 통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이 시대를 초월한다고 하는 그런 게 있다 할까요? 아무튼 말은 참 어렵게 적혀져 있고 또 중간중간 모르는 어휘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책이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신기하게 또 재밌게 읽었습니다. 에리히 프롬이라는 사람을 잘 몰랐었던 것 때문이기도 할 것 같네요. 그러면 먼저 저자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은이 에리히 프롬, 사회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로 프랑크푸르트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을 졸업한 후 프리다 라이히만의 정신분석 치료소에서 정신분석학을 연구해 1927년 자신의 진료실을 열었다. 나치가 대도하자 1934년 미국으로 망명 귀화한 후 컬럼비아 대학에 재직했다. 1946년부터는 윌리엄 앨런스 화이트 연구소에서 심리학자이자 정신분석학자, 정신과 의사로 재직하였다. 이후 멕시코 국립대학의 정신분석학과 의과 교수로 재직했고 1974년 스위스로 이주했다. 저서 자유로부터의 도피, 사랑의 기술, 소유냐 존재냐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다. 역금, 라이너 풍크, 에리히 프롬의 마지막 조교였으며 에리히 프롬의 사회심리학 및 윤리학에 관한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의 탄생에 협력하였고 에리히 프롬 점집, 유고 선집을 책임 편집했다. 에리히 프롬 문헌실을 운영하며 에리히 프롬 저작물의 법적 권리를 가지고 있고 유고를 관리한다. 튜빙엔에서 개인 정신분석 연구소를 열어 환자 상담을 하고 있다. 한국어 옮기니 장혜경, 연세대학교 도거동문학과를 졸업했으며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독일 학술 교류처 장학생으로 하노버에서 공부했다. 전문 번역가로 활동 중이며 우리는 어떻게 괴물이 되어가는가? 우리의 노동은 왜 우울한가? 나는 정말 나를 알고 있는가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는 에리히 프롬의 사상과 이론을 보존, 연구, 전파, 보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학술단체이다. 국제 에리히 프롬 협회는 에리히 프롬의 문헌실의 설치, 확장, 관리를 지원한다. 문헌실은 협회 내에 소재하며
에리 히프롬의 장서와 유고를 보관한다. 국내 및 국제적 차원의 서적 출간을 통해 에리 히프롬의 사상과 학문을 보급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서문은 라이너 풍크가 이 책을 엮으면서 이제 언급한 내용들이 있고 또 책의 끝부분에는 참고 문헌과 출처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일단 목차를 좀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챕터, 인간은 타인과 같아지고 싶어 한다. 두 번째,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세 번째 장, 자유는 진짜 인격의 실현이다. 네 번째 장, 자아는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만큼 강하다. 다섯 번째 장, 인간은 자신의 인격을 시장에 내다판다. 여섯 번째 장, 현대인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일곱 번째 장, 진짜와 허울의 차이를 보다. 말이 참 멋있죠, 여러분. 말이 멋있는데 내용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회 심리학자 혹은 심리학자들의 그 심리학 관련 저서를 보면 물론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는 기술을 익힌다 뭐 이런 목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심리학자라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직업적으로 그것을 가지신 분들이라서 인간에 대한 통찰력을 얻는 데 저는 도움이 조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좀 이런 제목의 글들, 나는 왜 무기력을 되풀이하는가 이런 책 읽을 때는 뭔가 이런 책 읽었다고 하면 스스로 좀 멋있어지는 그런 느낌 다들 받으시나요? 저는 그 느낌을 위해서 좀 이런 책 읽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내용은 어렵고 어휘도 많이 어렵지만 읽으면 그래도 지적 성장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책.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라이너 풍크, 국제 에리 히프롬 협회의 이사가 이 책에 대해서 왜 이 책을 이렇게 엮었는지 또 에리 히프롬이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의미를 가지는 심리학자인지 언급해 놓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물론 책에 대한 소개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근대까지만 해도 스스로가 초월적인 힘 덕분에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15세기 르네상스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관심을 일깨웠지만 인간의 실존이 스스로의 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며 인간이 자신의 미성숙과 결별하고 자율적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친 것은 계몽주의 철학에 이르러서다. 현실은 주체가 만든 것이지만 동시에 독자적인 것으로 남기에 인간은 정신적, 육체적, 감정적으로 이를 인식하며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은 현실을 바라보는 이런 시각과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자연과 생명, 인간의 합법 직성에 대한 예상 밖의 통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현실에 대한 이런 시각과 인식은 포스트 모던에 와서 현실은 생산, 창조, 제작된다는 생각으로 대체되었다. 창조된 현실을 기존 현실에 견주어 평가하라는 요구는 점점 외면당하고 일부는 명백히 부인당하거나 의도적으로 무시당하기도 한다. 의도적 무시 형상은 모든 분야에서 관찰된다. 오락산업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세계는 자연체험보다 더 흥미롭고 스릴 넘친다. 전달받은 뉴스는 직접 탐구하는 소식보다 더 신빙성이 있고 오스트레일리아나 캐나다에 사는 어떤 사람과 인터넷을 통해 맺어진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보다 더 매력적이다. 어찌 보면 우리는 인간이 창조한 가상의 세계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 마약, 암시요법, 환각물질에 끌리는 마음은 자신이 창조한 현실을 더 우대하는 사실로 설명이 가능하다.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연출된 현실에 대한 매력은 마케팅을 통해 결정된 현대인의 욕망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이는 자신을 시장에 내놓으려는 욕망,
좋은 기분이 되고자 하는 욕망, 타인에게 잘 보이고 싶은 욕망이며 동시에 힘들고 갈등이 만연하며 파괴적이고 실망스러운 불쾌한 현실 및 자아인식에서 도피하고자 하는 욕망이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은 자신의 현실, 자아와 자아 경험을 연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다. 자아의 인식은 더 이상 본질, 즉 자신의 욕망과 상태, 감정과 능력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대신 인성과 성격을 연출하며 외부의 자아 정체성을 자기 것으로 삼는다. 특정한 양력, 성공한 사람, 자의식이 강한 사람, 자기 확신이 있는 사람, 공감할 줄 아는 사람, 합리적인 사람,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 등의 역할을 껴입고 그것을 최대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이런 동일시는 그 사람과 주변 환경이 노력해야만 겨우 그 자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어떤 모습이 진짜 그인지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된다. 그래야 진짜 본질이 완전히 사라질 정도로 그가 그 역할을 진짜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의 자아 경험은 자기 행동이 자신의 의지와 감정, 사고에서 나온다고 느끼는 최면에서 비롯된다. 그는 더 이상 경험에 직접 다가가지 못하므로 암시의 희생물이 되어버린다. 그런데도 그는 본질에 대한 질문을 고리타분하다며 거부할 것이다. 인간의 본성이나 천성 혹은 진짜 자기 존재 같은 것이 현실에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현실은 그저 연출된 것이다. 왜 진짜 삶을 찾아야 하는가? 자아 경험이 집단 암시의 결과인 경우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이 경우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자아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고유의 사고, 감정, 행위로 경험하는 것이 집단 암시의 결과물은 아닌가에 대해 의심해볼 계기도 사라진다. 자신의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면 모두가 완벽한 진짜 삶을 산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연출된 자아의 삶이 순조로울 수 없는 이유는 모든 것을 묵묵히 감수하지 않는, 다행스럽게도 많은 사람이 고통스럽게 경험하는 우리의 정신 덕분이다. 우리 모두는 자기 자신에 대한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지만 이것을 무시하고 억압하고 부인할 수 있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은 이 뛰어난 지식을 다양한 개념으로 포착하려 노력하였다. 인간이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인간 고유의 정신적, 심리적, 신체적 능력을 이용하여 자발적으로 자신에게서 끌어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밝히기 위해 그는 자발성과 자발적 행동 혹은 생산적 지향에 대해 이야기했다. 또 모든 타인의 결정과 암시에 반대하여 삶은 자발적인 것이기에 그 기원을 자신의 존재에 두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삶이 창조적 성질을 띈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원래의 인간과 창의적 인간을 거론하였다. 인간의 삶과 정신적 성장의 이런 자유를 유념해야만 진짜 자아 경험과 진짜 삶이 가능하다. 인간은 자기 인간됨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진짜 삶의 기본을 위반한 결과는 장애와 고통이다. 지루하고 몸이 건조하며 우울하고 공허하고 아무 의욕도 없다. 이런 자기 경험의 부정적 감정들을 추적해 보면 무력감이 모습을 드러낸다. 무력감은 자기 자신의 강인함으로 살아갈 능력이 없을수록 역력해진다. 하지만 이런 무력감 역시 연출된 현실의 경험 상품들을 통해 활력을 찾으면서 의식에서 추방할 수 있다. 그래서 연출된 삶이 허약함을 보이거나 집단 최면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때에야 무력감이 터져 나오는 경우도 많다. 이는 무력감을 온전히 느끼게 만드는 시민성 질환으로 되돌아오기도 하고 강박, 공포증, 중독,
신경증적 행동 방식을 불러오기도 한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참을 수 없는 무력감 대신 그 대가로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겪어야 한다. 그런 고통의 상태는 대부분 진짜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더 뛰어난 지식에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한다는 고통스러운 지적으로 나타난다. 진짜 삶은 억압되어 꿈에서나 겨우 명확한 언어로 이야기할 뿐이다. 하지만 진짜 삶을 다시 배울 수 있다. 원래의 힘을 생각해내고 그것에 여지를 주고 그것을 실천한다면 말이다. 이 책에 실린 에리히 프롬의 글들은 진짜 삶의 도전을 옹호하는 변론이다. 1장에서 프롬은 현대의 문제를 19세기의 문제와 대비시키면서 현대인의 사이코그램을 그린다. 인간에게 비자발적인 것이 존재해야 진짜 삶과 소외된 삶을 구분할 수 있다. 역사를 거치는 동안 많은 우연과 가변적 요소에 시달렸겠지만 인간의 삶이 끈기 있게 자율성을 보일 경우에만 의미 있게 비판적으로 진짜 삶을 이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인간의 본성 혹은 천성에 대한 질문을 정당화한다. 철학의 역사를 더듬는 프롬의 발걸음과 이 질문에 대한 그 나름의 답변은 그가 자연주의적 오판에 패배하였다는 지금까지의 주장이 틀렸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3장은 자유에 대한 다양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의 본성에 대한 질문을 심화한다. 개인의 자아가 발전해야 비로소 혼동이 없는 고유의 것으로서의 진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발성을 통제되지 않은 충동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지만 자발성과 자발적 활동은 자유와 자기 존재의 특징이다. 이것과 자발적 사랑 및 노동에 대해서는 4장에서 거론한다. 이어 프롬은 교육으로 인해 얼마나 자발적 감정이 망가지는지, 어떻게 감상과 가짜 감정이 확고한 자리를 잡게 되는지도 보여준다. 또한 가짜 사고와 가짜 의지가 어떻게 생겨나는지도 설명한다. 5장에서는 자신의 인격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 한다는 강박감으로 인해 자아가 어떻게 상실되는지 설명한다. 이런 자아 상실의 역학을 최면 실험을 이용해 설명하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짜 생각을 진짜 생각이라고 합리화하는지도 설명한다. 6장은 온전히 진짜 삶을 살지 못하는 무능력의 결과인 무력감에 할당한다. 1937년에 쓴 이 글에서 프롬은 경험 많은 정신분석학자의 능력을 활용하여 우선 무력감이 어떻게 합리화되는지를 밝히고 이어 무력감을 억압할 경우 자주 나타나는 반응에 대해 이야기한다. 분주함과 물풀을 가리지 않는 통제의 욕망, 무력한 분노가 바로 그 반응이다. 특히 우리는 무력한 분노를 대부분 타인에게 투영시키면서 자신을 위협하는 것이 자신의 무력한 분노가 아니라 주변 환경이라고 느끼게 된다. 프롬은 6장의 마지막에서 무력감의 탄생을 발달 심리학적으로 조명한다. 즉, 아이가 진지한 대우를 받지 못한다는 사실과 아이의 의지를 꺾으려는 노력이 있다는 사실을 거론한다. 마지막 7장에서는 진짜 삶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다룬다. 진정으로 보기 시작하고 다시 감탄할 수 있으며 자기 자신을 경험하고 갈등의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해법이다. 어디서부터 시작하건 중요한 것은 자력을 통해 자신과 현실을 인식하고 그에 응답하는 것이다. 비록 3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탄생하였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30년 그 이상이 50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탄생하였지만 여기 실린 글들은 일관성은 물론이고 여전히 놀라운 현실성을 뽐내고 있다. 심리적 역학에서의 사회적 발전을 일찍부터 알아보았던 프롬의 업적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자, 오늘은 챕터 2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선생님, 제가 문제일까요?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자연을 추월하기에 자연의 변덕이다. 이런 모순은 갈등과 두려움을, 더 나은 균형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불균형을 불러온다. 고대 그리스부터 중세 칸트까지 대부분의 사상가들은 인간의 본성, 철학적으로 말해 인간의 본질을 구성하는 것이 당연히 존재한다고 생각했다. 무엇이 이 본질에 포함되느냐를 두고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본질, 인간을 인간으로 만드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에는 다들 같은 생각이었다. 100년 전, 그보다 더 이전부터 기존의 시각에 대한 의문이 시작되었다. 인간의 역사를 보다 심도 있게 탐구한 결과였다. 인류의 진화론적 입장에서 우리 시대의 인간은 과거의 인간과 너무 달랐다. 모든 역사 시대를 관통하는 인간의 본성이 존재한다는 가정이 현실성을 잃은 것이다. 우리 세기의 역사 연구는 문화 인류학 연구를 통해 깊이를 더했다. 소위 원시 부족 연구를 통해 다채로운 풍속, 가치, 정서, 생각이 밝혀졌기에 많은 인류학자들이 인간은 백지로 태어나고 각 문화가 그 백지 위에 각자의 글자를 쓴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역사 및 문화 인류학 연구 결과와 더불어 진화론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다. 진화론 역시 보편적 인간 본질에 대한 믿음을 뒤흔들었다. 장 바티스트 라마르크와 찰스 다윈을 대표 주제로 한 생물학자들 역시 모든 생명체가 진화의 변화를 겪는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대 물리학이 물리학의 세계 역시 진화와 변화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세계 전체가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의 표현대로 과정의 상태에 있는 움직이는 전체라고 말할 때 이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닌 것이다. 확정된 인간 본성, 인간 본질의 존재를 부인하는 데 일조한 단 한 가지 요인이 더 있다. 인간 본질이라는 개념이 자주 악용되었고 최악의 부정을 행하는 핑계로도 이용되었던 것이다. 인간 본질의 개념을 언급할 때면 그것의 도덕적 가치를 심하게 의심하는, 심지어 그 개념을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생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물론 18세기의 철학자들까지 인간의 본질을 들먹이면서 노예 제도를 변호했다. 국수주의와 인종주의 역시 인간 본성을 들먹이면서 탄생했다. 국가사회주의는 특정 민족의 본질이 우월하다는 주장으로 60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았다. 특정한 추상적 인간 본성의 개념을 들먹이며 백인은 유색인에게, 권력 있는 자는 권력 없는 자에게, 강자는 약자에게 우월감을 느낀다. 지금까지도 인간 본성의 개념은 국가와 사회의 목적에 자주 이용당하고 있다. 인간 본성은 없다는 결론을 내려야 할까? 그런 결론은 명백하게 확정된 본성의 개념만큼이나 많은 위험을 내포한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본질이 없다면 인간의 단일성도 모든 인간에게 타당한 가치와 규범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인간을 인식 대상으로 삼는 심리학이나 인류학 같은 문학도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모두 탐탁지 않고 위험한 두 입장 사이에 끼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신세가 되지 않을까. 딱 정해진 인간의 본성만을 인정하는 보수적 입장과 인간의 공통점은 해부학적, 생리학적 속성밖에 없다는 결론의 상대주의적 입장. 이 둘 사이에서 말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인간의 본질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특정한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속성을 본질적 속성, 즉 인간 그 자체의 일부이지만 인간의 본질과는 구분되는 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모든 속성과 그 이상을 포괄할 수 있으며 어쩌면 그 다양한 속성들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인간의 본질과는 구분되는 속성이다. 그 대표적인 속성이 그리스 철학자들, 중세 사상가들, 18세기 철학자들, 특히 칸트에게서 발견되는데 바로 인간이 이성을 갖춘 존재, 이성적 동물이라는 정의이다. 모두들 이 정의는 근거를 물을 수 없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인간의 깊은 곳에 자리한 비합리성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랬다. 물론 그전에도 플라톤과 그리스 작가들, 단테, 셰익스피어, 도스토옙스키 등이 이미 인간의 비합리성을 인식하였지만 이를 자신의 경험적, 과학적 연구의 중심에 세운 사람은 프로이트였다. 인간은 이성을 갖춘 존재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비합리성이 얼마만큼의 무게를 갖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의 의문이 남는다. 인간을 정의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이 존 폴리티콘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 더 정확히는 그 실존이 불가피하게 사회 조직과 결합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인간이 사회적 존재라는 정의는 거의 반박할 수 없지만 이 정의는 상당히 일반적이어서 인간이 개별 존재라기보다는 무리동물이라는 사실 말고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별로 말해주는 것이 없다. 또 하나의 정의는 인간을 호모 파베르, 즉 도구를 만드는 생명체로 규정한다. 이 정의 역시 올바르고 인간을 동물과 구분하는 중요한 특성을 지적하지만 매우 일반적이기 때문에 추가 정의들을 필요로 한다. 벌들이 꿀을 저장하기 위해 만드는 벌집을 봐서는 동물도 도구를 만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칼 마르크스가 설명했듯 애니멀 파베르와 호모 파베르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동물은 본능적 행동 모델에 따라 도구를 생산하지만 인간은 미리 세운 계획에 따라 도구를 만든다. 생산에 있어 동물과 인간의 차이는 한 가지가 더 있다. 인간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이성을 활용해서 자신의 팔다리를 확장하는 도구를 제작한다. 진화를 통해 인간은 도구만 제작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증기, 전기, 석유, 핵과 같은 것을 제어하여 과거 생산에 투입하던 가축과 인간의 힘을 대체한다. 최근에는 물리적 에너지를 대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고 기능까지 담당하는 기계를 제작한다. 마지막으로 에른스트 카시러와 상징을 연구하는 철학자들이 내린 중요한 인간 정의가 있다. 인간은 상징을 창조하는 존재이며 인간이 창조한 가장 중요한 상징은 언어이다. 말을 이용하여 인간은 다른 인간들과 자기 생각을 교환할 수 있고 그를 통해 사고 및 노동 과정의 어려움을 현저히 줄인다. 이런 인간의 속성들, 이성, 생산력, 사회 조직 구축, 상징 창조 능력은 핵심적이지만 이들이 인간 본성 전체는 아니다. 일반적인 인간의 잠재력일 뿐 우리가 인간의 본성이라 부르는 것의 온전한 개념은 아니다. 이 모든 속성들을 다 갖추었다 해도 그 사람은 자유롭거나 자유롭지 않을 수 있고 선하거나 악할 수 있으며 탐욕이나 이상에 좌우될 수 있다. 자연을 지배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속성 이외에도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본성이 더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결국 우리는 늘 다시금 처음의 문제로 되돌아간다. 모종의 일반적인 속성들 이외에도 인간의 본성 혹은 인간의 본질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이 과연 존재하는가?
상대적으로 새로운 한 이론이 이 문제의 해결을 수월하게 하는 동시에 다시 어렵게 만드는 듯하다. 키르케고르, 카를 마르크스에서 윌리엄 제임스, 앙리 베르그송, 테야르 드 샤르댕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자기 자신을 생산한다는 사실, 인간이 자기 역사의 장본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다. 옛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창조에서 우주의 종말까지 다 있으며 인간의 삶은 어느 순간에 구원을 얻거나 벌을 받기 위해 그 세계에 끌려 들어갔다고 믿었다. 하지만 우리 시대의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시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르크스는 역사를 부단히 흐르는 과정으로 파악했고 그 과정에서 인간은 개인이자 인간 종으로의 자신을 창조한다고 보았다. 제임스는 정신의 생명은 의식의 흐름이라고 주장했다. 베르그송은 영혼의 가장 깊은 밑바닥에서 생명이란 지속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다시 말해 개인적이고 비가역적으로 산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실존주의자들은 우리의 본질은 없으며 우리는 1차적 실존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인간이 역사적이고 시간에 묶여 있다면 또한 시간과 더불어 시간 안에서 변하고 수정되는 만큼 스스로를 설계하고 만들어 간다면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본질은 거론할 수 없다. 이 경우 인간은 더 이상 이성을 갖춘 존재가 아니다. 사회적이지 않고 사회적이 될 것이며 종교적이지 않고 종교적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될까? 그래도 인간의 본성을 거론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나는 하나의 대답을 하고 싶다. 내가 보기에는 인간의 본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대답 중에서 가장 현실에 맞는 대답인 것 같다. 이 대답은 또 두 입장이 극단적으로 갈리기 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적합하다. 확정된 불변의 인간 본성이 있다는 입장과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몇 가지 본질적인 속성을 간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내 대답을 상수와 변수라는 수학의 개념을 이용해 설명할 것이다. 인류가 존재한 이후 인간에게는 변치 않고 동일하게 남는 것, 즉 본성이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인간에게는 새로운 업적, 창의성, 생산성, 진보를 가능케 하는 다수의 가변적 요인이 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습성, 즉 우리 행동의 역학은 실체에 가장 가까운 우연이라고 말했을 때 그의 주장은 이런 생각에 매우 근접한다. 그에게 습성은 우리의 전 존재를 이루지는 못하지만 실제의 우리와 가장 가까운 것이다. 스피노자의 사상도 비슷한 방향이었다. 윤리학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물은 가능한 한, 그리고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사부 서문에서는 또 개체가 많건 적건 다가갈 수 있는 인간 본성의 모델을 거론하였다. 마르크스 역시 상수와 변수를 구분하려 했다. 자본론에서 그는 벤담에 반대하며 이렇게 말했다. 예를 들어 개한테 무엇이 유익한지 알고 싶다면 개의 본성을 탐구해야 한다. 효용 원칙으로 본성 자체를 추론할 수는 없다. 인간에 적용하여 모든 인간의 행위, 동작, 상황 등을 효용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싶다면 먼저 일반적인 인간의 본성을, 그 다음으로는 각 시대마다 역사적으로 수정된 인간의 본성을 알아야 한다. 마르크스는 이런 사고를 더 발전시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불변의 고정된 충동과 특정 사회 형태, 특정한 생산 및 교환 조건에서 반응하는 상대적 욕망을 구분하였다.
인간 본성을 바라보는 프로이트의 입장은 스피노자, 마르크스의 사상과 공통점이 많다. 프로이트에게도 인간 본성의 모델은 존재했으며 그 특징은 자아와 이드, 혹은 이상과 충동의 갈등, 후기 이론에서는 삶의 충동과 죽음의 충동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이다. 서로 다투는 이런 기본 관계가 인간 본성의 모델을 다룬다. 그러나 이런 모델에 미치는 가족과 사회 영향이 너무도 지대하여 서로 다른 수많은 심리 구조가 탄생하는 것이다. 전통적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인간 본성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같은 사상가들도 이게 스페인의 철학자라고 합니다. 호세 이름인데요. 호세 오르테가 이 가세트 네, 너무 어렵네요. 이와 같은 사상가들도 인간 고유의 본성은 없지만 인간에게 일관성은 있다고 주장한다. 최근 들어 테야르 드샤르댕은 항상 동일하지만 거대한 복잡성을 획득하자마자 발전의 능력을 갖추는 인간 본성을 주장하였다. 테야르는 정향진화 법칙을 더 큰 정신적 복합성이 존재하는 곳에서는 더 높이 발전한 의식도 발견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했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고등 동물보다 더 의식적이고 더 복잡할 뿐 아니라 진화의 과정에 있다. 다시 말해 그를 더 발전된 사회화와 개인적 자유로 인도할 진화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나 자신은 인간의 본질이나 본성이 어느 정도는 인간의 실존에 내재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고 본다. 인간은 동물이지만 동물과 달리 본능이 그의 행동을 주관할 정도는 아니다. 인간은 지능을 넘어 자신을 자각하지만 자연의 명령으로부터 달아나지는 못한다.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지만 동시에 자연을 초월하기에 자연의 변덕이다. 이런 모순은 갈등과 두려움을 더 나은 균형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할 불균형을 불러온다. 하지만 설사 균형을 찾았다 해도 그 균형에 도달하자마자 새로운 모순이 등장하고 인간은 다시 새로운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끝없이 계속된다. 인간의 본질을 만드는 것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 분열을 해결하는 수단인 이 대답들은 인간 본성을 표현하는 다양한 정의를 낳는다. 분열과 불균형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구성하는 근절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사회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달라지지만 결코 자의적이거나 수적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인류사를 거치면서 도달했거나 예상했던 대답의 수는 한정되어 있다. 이 대답들은 역사적 상황에 좌우되지만 그와 동시에 얼마만큼 인간의 활력과 강인함, 기쁨과 용기를 자극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 이 해결책이 다양한 요인에 좌우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인간의 통찰과 인간의 의지가 더 좋은 해결책을 찾도록 돕는 것만은 분명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는 모든 사람에게서는 중요한 의견 일치를 확인할 수 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인간이란 현존으로 인한 온갖 한계와 약점을 가지고서 특수한 심리적 세계와 사회적 세계에 끌려 들어온 육체적 존재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삶을 지각하였고 자기 자신과 주변 세계에 대한 의식을 꾸준히 키웠으며 삶의 목표를 가진 열린 길로 만드는 새로운 물질적, 영적 능력의 발전 가능성을 자기 안에 품은 유일한 피조물이다. 파스칼은 팡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지만 생각을 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앞에서 말했던 그 본질적 속성들은 인간의 본성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의 이미지를 상당히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본성은 원칙일 뿐 아니라 능력이기도 하다. 즉, 인간은 이성과 사랑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만큼 자신의 본질에 도달한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성과 사랑의 능력이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다시 말해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능력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 그리고 바로 그 능력이 인간 본성의 기본 요인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위대한 철학자, 신비주의자, 신학자의 다수가 이런 확신을 품었다. 그들 모두는 자신은 물론 타인을 인식할 수 있기에 가능하며 삶 자체의 구성 요소인 정신적 현실을 인간의 특징으로 꼽았다. 인간의 정신에 관심을 보인 철학자들만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건 아니다. 비록 개념은 다르지만 수많은 유물론자들도 이런 실존적 갈등이야말로 인간 삶의 기초라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가 고대 그리스의 데모크리스토스다. 말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명상을 하라고 주장했던 그리스의 회의론자들도 인간이란 자기 목적이라고 주장한 포이어바흐와 마르크스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으로 인간을 자기 목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인간을 자연의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다른 목적, 국가, 가족, 소유, 권력 등의 수단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야 한다. 위대한 사상가들은 대부분 전자이다. 그들 모두가 인간에게는 의식적으로 체험하고 감탄하며 자신의 실존적 분열을 해소하는 최적의 방법인 가치와 목표를 발견하는 능력이 있다고 보았다. 일신론을 믿건 그렇지 않건 이들 모두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의식화 과정을 통해 이 한계를 극복하기에 위대한 존재라고 보았다. 인간은 사물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확신한다고 했을 때 현대 산업사회처럼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힘들었던 시대는 없다. 이 사회는 이성을 이용해 100년 전이라면 꿈도 꾸지 못했을 방식으로 자연 지배를 끝마쳤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술력을 통해 고무된 인간은 전 에너지를 물건의 생산과 소비에 집중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를 기계를 조작하고 그 기계에 조작당하는 사물로 느낀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착취당하지 않는 그만큼 자기 자신을 착취한다. 인간은 인간 본질을 생계비 벌이에 투자하고 대부분 인위적으로 조장된 쉼 없이 증가하는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인간의 힘을 이용한다. 그러느라 자신이 인간임을 망각할 위험에 처한다. 따라서 인간 본질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을 새롭게 고민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운 때가 없었으며 지금보다 시급한 때도 없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챕터 인간의 본질은 대답이 아니라 질문이다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정말 멋있는 문장들이 몇 개가 있었죠. 특히 마지막 문장 인간 본질을 바라보는 전통적 시각을 새롭게 고민하기가 지금보다 어려운 때가 없었으며 지금보다 시급한 때도 없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인간임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또 굉장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어떤 한 능력이 인간 본성의 기본 요인이라고 저자는 강조하고 있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이성과 사랑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그 능력을 활용할 때 또 그만큼 자신의 본질에 도달한다고 하고
언급하고 있었고, 또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인 것이다. 자신을 자각하고 자신과 자신의 실존적 상황에 대해 진술하는 능력은 인간을 인간으로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자각하는 능력, 그리고 자기 자신의 상황에 대해 인식하는 능력, 또 그것을 풀어내는 능력, 이런 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다 라고 하는데 저는 크게 동의를 합니다. 제 채널 제목도 책 거울이잖아요. 이게 약간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스스로를 자각하는 것, 책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 스스로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 그것도 저희가 인간이기에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좀 날씨도 지금 너무 덥고 중간에 어려운 어휘가 많아서 좀 많이 더듬은 것 같은데 또 이렇게 참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구독자분이 50명이 넘으셔서 곧 제가 늘 소원했던 라이브 리딩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 사담을 좀 더 많이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좋은 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